네. 안녕하세요. 네. 양승규라고 합니다. 선배라고 하니까 좀 되게 뭔가 어색하네요. 네. 얼마 전까지 학교 다녔고요. 예, 8월 달에 원래 여기서 되게 이렇게 성황리에 졸업식을 했어야 되는데 학위 수여식을 못했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도 부용원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학위 수여식을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대신 이러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제 논문을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논문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이제 논문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 논문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다소 낯설고 난해한 주제일지라도 잘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좀 있으시리라 봅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을 좀 해볼게요. 제목은 도시 세태와 전력 사용량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인데요. 논문은 이제 논문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제목을 정하면 절반한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제목을 상당히 빨리 정해서 좀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었던 좀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문 작성 팁에 관한 내용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선택하게 된 배경은 보시면 저는 지금 한국전력공사에서 지금 건축 직군으로 사업건설처라는 조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전공을 했고 지금 그 부동산 개발 전공은 이제 도시공학 쪽으로 이제 학위를 받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도시 관련된 공학으로 이제 석사를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회사와도 관련이 있고 전공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주제를 우연찮게 잘 어떻게 캐치해가지고 이런 논문을 좀 쓰게 됐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중간 발표하시거나 뭐 개요 발표 나중에 계속 논문 지도를 봤을 때 계속 만들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도 선생님께서 틀을 짜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러한 서론, 이론 및 사용연구 오찰, 분석의 틀, 실증 분석, 결론은 순서로 보통 논문의 구성 그대로 좀 발표 순서를 좀 준비했습니다. 연구의 배경은 좀 텍스트가 많죠. 도시재생법이라는 게 2013년에 생겼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전체 제목인데요. 도시가 얼마큼 세태를 했냐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좀 마련된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3년도에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이거를 이제 뒤에 살펴보게 되면 도시의 세태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지표들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없는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도시의 세태를 측정하는 데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 라고 해봤을 때 제가 다니는 회사 한전에서 관련된 전력을 여기에 어떻게 연결을 해볼까? 라는 부분에서 논문을 출간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이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보면 도시 세태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그 지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인구 변화율, 뭐 평균 교육연수, 독거노인 가구 비율, 뭐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은 취합하는데 시간적인 비용적 노력도 듭니다. 근데 그런 노력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 대리변수로서의 가능성을 좀 꾀한 논문이고요. 그래서 전력 사용 증가율로 어떻게 도시의 세태와 성장을 진단할 것이냐, 그걸 통해서 새로운 지표의 적용성을 타진하고자 하는 게 제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시간적인 범위는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2013년에 도시재생법이 제정된 게 2013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이전에 이제 도시 세태에 관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대부분 2010년도 초반 이때 그 사이에 많은 연구가 진행됐는데 그때 사용된 데이터들이 대개 이제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도시의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이제 한전에서 제공하는 이제 계약 종별 전력 사용량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 데이터를 2002년도부터 제공하기 시작해서 이게 겹치는 2002년부터 최근인 2020년까지를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정했고요. 공간적 범위는 전국 229개의 지자체를 모두 대상으로 했습니다. 연구의 흐름도는 문제 제기, 연구 방향, 분석, 종합 정리로 이루어집니다. 도시의 세태를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좀 낯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도시 세태에 대한 연구에서 많이 차용하는 게 이 김광중 씨에 대한 연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도시 전체 또는 도시의 부분 지역의 어떤 원인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는 현상을 세태로 보기도 하고요. 그 OECD에서 정한 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이 세 가지 분야로 나누는 세태를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도시재생사업단이라는 게 2010년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 국토부 도시재생사업단이 연구를 하고 나서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시재생법이 만들어졌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도시재생사업단에서 연구한 지표들이 이 도시재생정보 종합체계 구축에 사용이 됐고요. 그 연구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가지고 인구사회 부분, 산업경제 부분, 물리환경 부분을 나눠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토부의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그 세태 진단 지표인데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도시에서 사용한 에너지 관련된 지표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이때부터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력을 좀 사용을 했고요. 전력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에 또 발표대로 나간 거에는 좀 텍스트가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참조해 주세요. 에너지 원별 수요 전망.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를 얼마큼 쓰고 있느냐. 단위는 TOE인데요. 전체 173.8 TOE를 201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석탄, 석유, 도시가스, 유행, 전력 여러 를 썼는데 거기에 이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성에 보면 2030년, 2040년에는 에너지 사용량이 전력에서는 좀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지금 수요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에너지 부분별 수요 전망을 보더라도 2030년, 40년에 전체 에너지도 많이 늘어나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산업용이 좀 많이 늘어날 거다. 평균보다 거의 1.2인데 잘못 표기됐네요. 산업용이 많이 늘어날 거다. 가정용은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력에 있어서는 전력은 전체적인 에너지 증가율보다도 훨씬 큰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전력 사용량 추이를 보면 이게 이제 한국전력공사에서 제공하는 전력 데이터가 이제 가로등 계약 등별이라고 해서 가로등 교육용, 농사용, 산업용, 신약, 일반용, 주택용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 중에 하나는 이 안에 들어가요.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전기도 이 중에 어느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산업용이 전체 증가율보다 좀 많이 크죠. 그 다음에 주택용도 전체 평균에 거의 준하는 수준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세태에 대해서 살펴본 부분은 이 조윤혜 씨가 2014년도에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도시세태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라고. 이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보신 많은 지표들 중에서 인구 증가율과 도시 면적 증가율 딱 두 개의 지표만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도시를 분석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이 논문을 봤을 때 엄청 획기적이다 싶어서 이 논문에서 많은 영감을 받아서 연구를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도시세태에 대한 정의와 그런 연구들입니다. 도시전력 사용량은 보시면 이게 도시 단위로 전력 사용량을 분석을 해서 세태에 적용한 논문이 그동안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점을 좀 가져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분석 체계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도시세태 지수와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전력 사용량 데이터와의 상관관계를 검증을 해서 과연 이걸 적용했을 때 선행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랑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검증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사용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에 있는 도시들 유형을 분석을 하고 그걸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 보고자 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다 인구 증가율 공통을 쓰고 있어서 저도 인구에 관련된 지표를 좀 가져가고자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계약 경력 데이터 중에서는 어떤 걸 가져갈까 하다가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본 다음에 그 중에서 정했습니다. 유형분류 기준으로 보면은 앞서 선행 연구자들이 보면 도시의 경제적 측면이 증가할수록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했고요. 인구가 증가하면 도시는 또 성장하고 인구가 감소하면 도시 쇠퇴한다 라는 기본적인 원리를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한 분석 방법은 분집 분석을 사용을 했습니다. 분집 분석은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알아서 분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방법을 몰라서 제가 어떻게 이 도시들을 좀 분류를 해볼까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다가 도저히 안 돼서 분집 분석 방법을 좀 사용을 했는데요. 제 아이디어는 아니었고 논문 지도 단계에서 지도 교수님께서 분집 분석을 봐라 하셔서 진행을 해봐서 결국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K평균 분집 분석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K평균 분집 분석은 몇 개로 나누라고 정해주면 알아서 컴퓨터가 분집을 그거에 맞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자들은 몇 개로 나눌지만 정해주면 되는데요. 그 몇 개 정해주는 거는 이 덴드로그램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어요. 그런 가지를 뻗어가지고 몇 개의 계열로 나눠지는지 그 계열의 숫자만 넣어주면 자동으로 분석을 해줍니다. 선행 연구는 아까 뭐 조윤혜 씨를 분석을 해서 도시재생 사업단에서 분석한 데이터를 전력 사용 증가율을 가지고 넣어봐서 어느 동안 관계가 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전력 사용량 증가율에서 상업용, 주택용에서 이 유의 수준은 0.01, 낮을수록 좋거든요. 별표가 많으면 좋습니다. 별표가 많은 부분들이 여기 산업용, 주택용에서는 나타납니다. 주택용 전력 사용량 증가율은 거의 선행연구 모두가 좀 매우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갔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덴드로그램이 이거거든요. 이걸 넣었을 때 중간에서 두 개도 끊을 수 있지만 4개 정도면 적당하겠다. 그래서 4개의 군집을 선택을 하면 이 K를 4로 정하면 군집 분석을 알아서 컴퓨터가 진행해 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보신 화면인데요. 이 오른쪽으로 보이는 X축이 이제 주택용 전력 사용량 증가율에 대한 축이고요. 이 세로축은 이제 사용자의 증가율에 대한 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평균 값으로 이보다 오른쪽에 있는 건 전력 사용량 증가율이 평균보다 큰다는 얘기고요. 여기 0보다 위에 있는 건 전력 사용에 대한 그 주체들, 계약자들이 좀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요 점을 중심으로 이쪽에 있는 부분은 수도 늘어나고 사용량도 늘어나는 엄청 활발한 지역이 되고요. 이쪽은 수도 줄어들고 사용량도 줄어나는 어떤 쇠퇴하는 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K를 4로 넣었을 때 K평균 군집 수석을 하면 이렇게 군집을 만들어줍니다. 군집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크로스트 4, 이 4구간 엄청 활발한 구간이겠죠. 여기가 지금 보면 인구에 대한 증가율도 가장 높고요. 인구 순 이동률도 가장 높고 에이징 인덱스, 노령화 지수는 가장 적은 지역이 됩니다. 노령화 지수가 적고 인구가 많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도시가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겠죠. 이렇게 가장 우수한 지역이 각종 데이터에서 우수한 값을 나타냈습니다. 이거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군집 분석을 해본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강한 성장형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광주시, 용인시, 화성시 이렇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2005년부터 2010년, 2010년부터 2015년, 가장 최근인 2015년부터 2020년까지를 각 군집 분석을 다 돌려봤습니다. 돌려보니까 동일하게 가장 성장 구역으로 나타나는 클러스트 2, 군집 2가 인구 증가율도 가장 많고 에이징 인덱스, 노령화 지수도 가장 적고 퍼퓰레이션 모빌리티 레이트는 이제 인구순 이동률이 또 가장 높은 수치적으로 봤을 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군집으로 분석이 됐었습니다. 그 결과를 볼 때 주택용 전력 사용량 증가율이 큰 지역이 인구 변화율, 인구 순 이동률도 높게 나타나고 노령화 지수는 그와 반대로 작게 나타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게 이제 지도상에다가 그 결과를 뿌려준 건데요. 빨간색이 진할수록 엄청 쇠퇴하고 있다는 얘기고 약간 옅어질수록 좀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보면 엄청 족쇄이 좀 많고 갈수록 좀 옅어집니다. 요즘 뉴스에서 보니까 그 지방 소멸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의 소멸이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연구자는 왜 갈수록 이게 희미해지지라는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걸 이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 쇠퇴는 다 분산되어 있어요. 전국은 지금 인구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수도권이나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엄청 쇠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 강도가 예전에는 일부 지역이만 몰려 있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쇠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좀 이게 해석이 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구간과 기간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좀 제가 집중해서 봤던 부분이 2010에서 2015년 이 혁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가동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군지역 전체 75개 군지역 중에서 혁신도시, 충북 혁신도시로 지역된 음성군하고 진천군을 제외한 모든 73개가 다 쇠퇴하는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이걸로 볼 때도 쇠퇴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양상이 이제 전국적으로 평균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결과를 좀 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산업용 전력 기준으로 분석을 했을 때인데요. 이번에는 가로축이 산업용 전력의 증가율에 대한 부분이고요. 세로축은 산업용 전력 사용자 수에 대한 증가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좀 잘 안 보였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 이천시, 아산시, 서산시, 통영시, 부산, 동구. 이게 각 데이터가 가진 X축, Y축에 대한 그래서 점을 찍어준 거고요. 그 점에 맞게끔 컴퓨터가 알아서 이제 분집을 만들어준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어찌 여기가 중간값이니까 이 부분이 활성화되죠. 이 부분이 쇠퇴하는 영역이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2002년부터 2020년까지 4개의 기간으로 나눠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그 결과 산업용 전력 증가율이 큰 지역이 1인당 지방세액이 많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앞서 보시면 2015에서 2020을 봤을 때 여기 4, 군집 4인 경우에 보면 전력 사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로컬택스, 지방세액이 1인당 지방세액이 가장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이게 모든 기간에 대해서 다 나타나진 않았고요. 2010에서 2015년도에서는 약간 여기는 크게 차이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이 기간은 예외가 좀 됐었다라고만 넘어갔고 세부적인 분석 결과는 좀 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 분석에 대한 요약을 보면 전체 기간을 4개 기간으로 나눠서 도시의 상태를 주택용 전력과 산업용 전력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용 전력을 통해서는 인구 변화율, 인구 순위 이동률이 높은 지역이 또 전력 사용량이 높은 걸로 나타났고요. 그와 반대로 노령화 지수는 작게 나타났었습니다. 산업용 전력은 말씀드린 대로 증가율이 큰 지역이 1인당 지방세액이 또 많은 걸로 이렇게 나타났었고요. 이 기간만 좀 제외적으로 아까 좀 나왔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주택용 전력 사용량 증가율을 통해서 인구 부분의 도시 세태를 좀 살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산업용 전력 사용량 증가율을 통해서 산업 부문의 도시 세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표는 국토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법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 선정 지역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선정한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보다 보니까 거의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한 번씩은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 연구를 통해서 인구 부분에서 아까 4개 기간으로 나눈 연속으로 계속 쇠퇴하고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뭐 3회 연속, 2회 연속에 대한 지역을 살펴봤고요. 산업 부분에서 4회 연속, 3회 연속, 2회 연속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이 목록 중에서 도시재생 사업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지역이 있더라고요. 서울 중부, 서울 서초, 서울 강남구. 여기는 뭐 전국적으로 뭐 인구도 몰리고 산업들도 몰리는 지역이니까 배제하더라도 서울 광진구, 서울 강동구, 영광군, 영덕군, 의령군, 의왕시, 신안군은 향후 도시계 재생사업 선정에서 좀 반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제언을 이 연구를 통해서 한 바 있습니다. 연구의 요약은 아까 실증 분석에 대한 요약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그대로 나와 있고요. 연구의 차별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생명지 타표로 도시의 전력 사용량 데이터 사용한 연구가 없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차별점이고요. 두 번째는 앞서 모든 연구들이 다 인구 증가율의 데이터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구 증가율에 대한 수치를 넣지 않고 전력 사용자의 증가 율을 넣죠. 뭐 인구 증가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데이터를 가져와서 도시 세태를 분석하였다는 게 차별성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2006년부터 2027년까지 전체 기간에 대한 모든 지자체를 다 연구 대상으로 해서 도시 세태의 시간적 변화를 분석하였다는 거에 차별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구가 가지는 한계는 아까 OECD에서 나누는 도시 세태가 이제 인구, 산업, 물리적인 상태 세 가지로 그 세태를 나누고 다루고 있는데요. 저의 연구에서는 물리적인 영역은 아예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한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데이터에서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세태하느냐, 아니면 성장하느냐 나눴기 때문에 그 개념적인 세태만 상대적인 개념의 세태를 다뤘지 정량적인 세태를 다루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229개 자치구를 통해서 자치단체를 통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이게 한국전력공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시군구 단위로만 되어 있어서 읍면동 단위로는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좀 세분화하지 못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좀 가지고 있고요. 이런 이제 한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읍면동까지도 되고, 아까 보셨던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 그런 아파트의 그런 블록 단위로도 이런 데이터가 제공이 된다면 보다 많은 그다음에 보다 세분화된 지역의 활성화 상태를 연구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시는 건 이제 참고 문헌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면 시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준비한 아까 말씀드린 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논문 준비 팁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원래 시작할 때 자기소개를 좀 하고 하는데 아까 제가 자기소개를 뭐 특별히 많이 안 했습니다. 이제 좀 할 텐데요. 저희 학교에 이제 한양 위키라고 있습니다. 위키백과사전 비슷하게 해서 한양대에서 운영하는 위키백과인데요. 여기 보고 이제 제 이름 쳐보시면 저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 부동산융합대학원 동문이고요. 부동산융합대학원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거 있고 그 외에 지금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 논문에다 욕심을 가지시고 졸업할 때 우수 논문상을 받고 싶다. 우승만 받으시면 이렇게 한양 위키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등재된 우수 논문상 수상 이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한양 위키의 특징은 개별로 편집할 수는 없고요. 담당자가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상 받았습니다 하고 담당자한테 메일을 보내면 담당자가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어줘서 그에 대한 목록을 넣어줍니다. 네. 그다음에 도시부동산계나 전공으로 이제 졸업하시는 분들은 졸업하시고 나시면 이제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하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십니다. 그래서 아까 전 상 받은 것도 들어가고요. 이게 도시부동산 개발 전공이 도시 쪽으로 돼서 이 도시교통 쪽에 자격 점수 외에 이제 그 학력 점수가 반영되면서 도시 분야 건설 기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그런 쪽에 종사하지 않으시다 하더라도 이제 부동산 도시 개발을 전공하시고 학위를 받으시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논문의 진행 과정은 이게 매 학기마다 이제 행정실에서 올려놓는 논문 학기 일정표입니다. 지금 아마 논문 중간평가가 끝나고 청구 논문 심사를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이번 학기에 5기를 맞으신 분들은. 그 외의 분들은 3기이신 분들은 진작에 학위 논문 연구소를 제출하셔도 되고 요걸 기준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저 어떻게 했나? 저는 2019년 3월에 1기로 입학을 해서 얼마 전 이제 8월에 졸업을 했죠. 그 다음에 오늘 플러스 알파 마무리로 이제 도시역술자 발표를 이제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동안 들었던 과목들입니다. 저는 이제 전남 나주에서 주말마다 올라오는 바람에 토요일밖에 수업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개설된 수업만 듣느냐고 좀 제한적으로 수업을 좀 들었는데요. 여기 이제 볼드 체제에 있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추하는 수업들이고요. 종합시험은 좀 전략적으로 봤습니다. 제가 이제 건축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부동산 기술론이나 개발 쪽은 좀 지식이 좀 있었어서 점수를 따고 들어가자고 목적으로 삼고 이 두 개를 전략적으로 시험을 봤었고요. 도시조사 및 통계는 분석은 전공 교수님이 하시는 수업을 하나는 꼭 시험을 봐야 된다고 해서 제가 수업 들었던 것 중에서 그나마 좀 무난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수업을 선택을 해서 시험을 봤었습니다. 어쨌든 1기 때는 주제 와포기, 2기 때 이 조미정 교수님의 도시 및 지역문제 연구 수업을 들으면서 저는 논문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논문 개발 세미나를 보통은 한 3기 이후에 들으시는데요. 저는 2기 때 들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어떻게 쓰는 것이냐에 대한 그 절차를 한번 경험을 해보면서 이게 논문이구나. 내가 가진 주제를 해보면 논문이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이때 좀 알게 돼서 저는 좀 남들보다 빠르게 좀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수업이 이 조민정 교수님의 그 도시 및 지역 문제 연구. 그러면 도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 다뤄주십니다. 신도시 문제, 지방 중소도시 시스템의 도시 축소 문제. 제가 연구를 받았다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그 외에 젠트리피케이션, 도시 개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주셔서 이제 갓 입학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분야로 나는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다양한 분야를 맛볼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조사 및 통계 분석. 통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저희 이제 통계를 어떻게 돌리고, 군집 분석 어떻게 하는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이론적으로 학습할 수 있던 수업이었거든요. 솔직히 좀 어려웠어요. 이때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온라인 수업이 막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마치고 나니까, 이래서 데이터 분석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부분들, 당시 수업 시간에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논문을 쓰면서 이해됐던 부분들이 나중에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주혜 교수님의 정부와 도시라는 수업인데요.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빅데이터 부분 쪽에서는 많이 이제 강조되고 있다고 하셨죠.
통계 수업 때 배운 거는 거의 이론적인 내용이고요. 그게 어떤 식으로 진짜 연구본에 활용되고 있는가를 좀 알게 해주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업들이 상당히 유익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기회가 되신다면 수강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논문 세미나 기말 발표할 때 이제 도시 생태와 전력 상향과의 연관관계에 대한 연구라고 2기 때죠. 2기 때 논문 세미나 기말 발표 때 이미 논문 제목이 나왔습니다. 이때 좀 바뀌긴 했어요. 이때 연관관계였는데 최종 논문은 상관관계로 좀 바뀌긴 했습니다. 어쨌든 2019년 12월 7일 저희 원장님께 저는 논문 지도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때 정한 주제가 그대로 학위 논문 증강할 때 갑니다. 거의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더 논문에 투자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처음에 진도를 빼는데 거의 그대로 갔습니다. 중간 발표를 이제 하게 되면 중간 발표는 도시대학원 교수님들, 훌륭한 교수님들이 다 들어오십니다. 저 때는 이제 교수님 4분이 들어오셨는데요. 제 논문 주제를 처음 보시는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십니다. 의미를 찾기 어렵다. 엄청 고민해야 돼요. 왜 이걸 써야 되는지 논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막 가감 없이 하십니다. 엄청 많이 좀 상처도 받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논문이 완성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 발표를 잘 넘기시고 나면 이제 마침내 이제 학위 청구 논문 제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내면 이 사람은 학위 논문으로 졸업할 수 있는 상태구나라는 게 이제 되는 거고요. 중간 발표를 마치신 분들은 이걸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발표를 마친 다음에는 아까 교수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거의 이제 최종 논문을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종합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종합심사는 내가 심사받는 교수님 3분, 저는 이제 조민영 교수님, 고준호 교수님, 그 다음에 원장님이신 이명훈 교수님 3분께 이제 논문 심사를 받았고요. 그 심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여기는 뭐 몇 점이 나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이제 교수님들이 작성을 하셔서 제출하시죠. 그리고 논문 심사 회의 논문 요지 요거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아까 5월 6일 중간 발표한 날, 6월 8일이 이제 최종 심사하는 날. 그래서 심사 요지는 본인이 써야 됩니다. 교수님들이 해주신 얘기가지고 이걸 쓰면 이거 제출을 하게 되면 마지막 이때 6월 8일 마지막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종심이라고 하죠. 종심 때 나올 때 교수님들이 의견을 주신다. 그 심사 교수님들이시죠. 그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가지고 반영을 해야 됩니다. 아까 여기 보셨던 뭐 주택용 이전에는 저도 인구 데이터 썼거든요. 선행 연구자들이 많이 쓴 데이터를 나도 쓰겠다라고 했었는데 의미를 찾기 어려우니까 산업원 전력을 좀 써봐라 라고 이제 지도 교수님이 막판에 얘기를 주셔서 막판에 데이터를 다 갈아엎는 좀 수고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논문이 완성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수님들의 피드백을 다 반영을 하게 되면 마침내 이 인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인준서를 받으시면 졸업을 하실 수 있죠. 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인준서를 받는 동안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가? 이게 아까 보셨던 그 2기 맞췄을 때 논문 세미나 타이틀인데요. 아까 보셨을 겁니다. 아까 이제 군집 분석을 통해서 K라는 숫자 4를 넣었을 때 컴퓨터가 알아서 군집을 딱 뽑아줬는데 이때는 그 논문 세미나 마칠 때쯤에 저 혼자 데이터를 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저 혼자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울기 45도 각도를 두어서 요 위에는 인구 증가율도 높고 전력 사용량도 높은 요 지역은 가장 성장하고 있는 지역으로 하자. 45도 밑으로 가장 밑에 있는 데는 평균값도 밑에 있고 전력 사용량이 떨어지니까 가장 쇠퇴하고 있는 지역으로 하자라고 제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이 분석을 하다 보니 정했는데 논리는 상당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논리에 대한 지적을 좀 많이 받았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기회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을 들을 때 아까 정보화 도시 수업 들을 때도 이주희 교수님께서는 기말 발표를 본인이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이 발표를 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 만든 흔히 얘기하죠. 원소스 멀티 유즈. 그래서 하나 만든 거 가지고 계속 써먹었어요. 시간을 줄이려는 것도 있었지만 이러한 얘기를 이 교수님께도 했을 때 교수님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라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논리가 좀 부족한 흥미로운 주제이나 논리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얘기를 좀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좀 덮어버리고 군집 분석으로 결국은 가게 됐고요.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소멸 위험 지수 이거랑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거의 68% 일치하더라. 난 엄청난 발견을 한 거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들이밀었었는데 나중에 그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게 됐죠. 앞에 연구자들이 한 거랑 똑같으면 뭐하러 연구를 하느냐. 그러한 얘기를 해주셔서 좀 색다른 점을 좀 찾아보고자 했었죠. 이게 보시는 게 그 아까 인구 증감률하고 이제 주택용 전력사용량 증가율을 봤을 때인데 이거는 이제 산정도를 갖다 뿌려주면 그냥 이렇게 거의 45도 현상에 나와서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만든 기준으로 하면 요 차이인데 이천시하고 인제군하고 갈리게 되는 거예요.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많이 논리가 부족한 그런 판단을 뽑혔죠. 그게 이제 중간 발표하면서 좀 많이 좀 한바탕에 다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제는 좀 산정도를 인구, 일반용 전력, 인구, 주택용 전력에 나눠서 좀 한번 뿌려보고요. 그거를 가지고 그 R 스튜디오라고 하는 아까 그 통계 수업 그거 들으시면 교수님께서 가르치신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해서 뭐 별의별 시각화작을 다 해봤어요. A, B, C, D 정확하게 나눠지더라. 나는 제대로 연구를 했다. 라고 드리셨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그 얘기도 해주셔서 이것도 뒤집어 보고 이것도 좀 있어 보이는 시각화 자료로 넣었었는데 결국 최종 논문에서 빠졌습니다. 뭐 각가지 시도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뭐 아까 한 대로 뭐 인구 일반용 전력이라는 내 데이터가 앞선 선행 연구자들과 가장 유사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항목을 갖다가 억지로 연구에 좀 집어넣어서 선행 연구자들이 만든 연구와 일치도가 가장 높게끔 만드는데 좀 몰두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다라는 걸 알게 되고 다 뒤집었고 인구도 빼고 주택용 전력과 산업용 전력으로 맞춰서 다시 논문이 방향이 바뀐 바가 있습니다. 논문의 전략, 뭐 전략이랄 건 솔직히 그렇게 없어요. 이거는 좀 국토기획학회 여기 보시면 여기 후원하고 있는데 저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한 학술지 국토계획입니다. 거기에 2021년 1월에 제가 투고를 시작해서 한 번 이렇게 심사받고 수정하고 또 한 번 심사받고 수정을 해서 최종 2021년 7월에 게재 확정이 된 바 있고요. 그래서 지난달 31일 홈페이지에 게재가 됐습니다. 아까 보셨던 논문 제목 그대로입니다. 보시면 이 논문은 국토계획학회 추리학학술 발표에서 발표한 논문과 양승규의 한양대학교 부동산영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했음. 그래가지고 학술지에 대해서 등재가 된 부분입니다. 이거를 왜 논문 전략에서 보여드리느냐?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1차 때 제출하고 나서 교수님들께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상을 분석한다는 좀 좋으나 흥미로우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교수님, 이주희 교수님께 보여드렸을 때 주제는 흥미로우나 논리가 좀 부족한 것 같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심사위원 선분도 이분도 비슷한 얘기 주셨어요. 이분이 이제 분집 분석을 좀 해보라는 말을 의견을 주셨는데 나중에 이제 제 지도 교수님 이명희 교수님이 해주신 얘기랑 동일한 얘기를 또 이분도 해주셨고요. 나중에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분 이분은 당신 논문은 우리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어 라고 이제 게재 불가를 주시면서 이렇게 긴 사례를 주신 교수님이시고 누구신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러한 이유에서 당신의 논문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안 주시고 게재 불가를 때려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논문은 이제 3명의 심사위원분들이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이렇게 하면은 한 번 더 기회 주겠다. 수정을 해서 내봐라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 두 분이 흥미롭게 맞으셔서 다시 7월 달에 냅니다. 이러한 내용은 요 그림 아까 이명훈 교수님이 주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보완된 내용이 익명의 심사위원분이 주신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명훈 교수님이 주신 내용 피드백을 여기에 담아서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라고 보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서 제가 드렸던 의견 잘 반영해 주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의견을 받고 기반원 지도사항을 충실하게 수정되었음. 그래서 1, 4는 오케이 받고 3은 아예 처음에 나가리 됐으니까 게재 불가 오셔도 안 되고 1, 4분이 재심 기회를 주셔서 재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게재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앞서서 주제를 정한 부분의 논문에 과연 이게 내가 방향성이 맞는가, 해볼만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혼자 고민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발표할 기회를 위해 수업이 생길 때마다 그 발표 주제를 또 말씀드렸고요. 추계 온라인 학술대회. 보시면 이제 여기 후원해주는 대한교통도시학회, 도시설계학회, 부동산 분석학회, 그다음에 이명훈 교수님이 학회장으로 계신 재생학회 같은 경우도 계속 학술대회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재생학회 학술대회 때는 저희 원우분 한 분이 또 우수논문상 상도 받으셨었고요. 저는 온라인 학술대회 나갔지만 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제 논문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어설픈 주제고 어설픈 방법이긴 하지만 일단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심사하시는 교수님도 의견을 주세요.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좀 될 것 같네? 라는 그런 좀 판단을 계속 받는 거죠. 그래서 발표한 논문도 이거고요. 하나 만들어 계속 써먹고. 그 다음에는, 이건 좀 다른 주제로도 학술대회를 또 한 번 나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너무 한쪽만 매달려 있으니까 좀 새로운 구상을 좀 해보자. 다른 주제에 대해서 좀 이거는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발표도 좀 했었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냥 학교에 있는 프로세스에 맞춰서 갈 수도 있지만 저는 학술대회 같은 대회를 하거나 이런 논문 투고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도 제 논문 세미나 시도 교수님이셨던 정일영 교수님께서 권유해 주셔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프로세스에 맞게 가면서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평가 지도 외에 익명의 심사 교수님들에게 의견을 받을 수 있고요. 학술대회 나갔을 때는 바로 그냥 그쪽에서 질문도 받고 이 논문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바로 피드백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학교에 있는 프로세스에 맞춰서도 좋지만 이런 외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계 분석과 데이터를 배우고 학술대회에 참석해보고 논문 투고를 방학 때 하고 방학 때부터 논문 세미나를 듣고 논문 학기에 5년을 하면 저 마무리가 좀 잘 된 케이스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왕 할 거면 일찍 시작하자. 저는 논문 세미나를 2기 때 들은 게 정말 흔히 얘기하는 신의 한 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학기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논문 세미나도 온라인으로 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때 오프라인으로 논문 세미나를 할 수 있었던 게 저에게 상당한 행운이었고요. 그럼 자기 발표, 학술대회든 수업이든 여러분이 가진 주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난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의견을 좀 주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보시기 바라면 지도 교수님 괴롭히기. 나중에 논문 세미나 때 교수님들이 숙제 주십니다. 그래서 교수님 숙제가 너무 많아요. 이만큼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보다는 교수님이 이만큼 하라고 하면 더 많이 해가고 교수님이 다음 달에 보자 하시면 주중에 찾아가가지고 좀 피드백도 계속 받으시고 하면서 지도 교수님을 괴롭히는 방법을 좀 써보시면 여러분들이 논문도 더 풍성해지고 보다 많은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여러분들의 논문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분 남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그 원어의 수첩에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이메일이든 카톡이든 메시지든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논문 발표뿐만 아니라 논문 테이까지 잘 설명해 주신 우리 양승규 선배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